안녕하세요. 이코노클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지갑과 직결되는 소식 3가지를 가져왔는데요. 국민성장펀드가 출시 이틀 만에 사실상 완판되면서 역대급 흥행을 기록한 이야기. 한국이 수출 9천억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세계 5대 수출 강국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 그리고 제조업은 웃고 비제조업은 우는 이른바 K자 경기 회복의 민낯이기까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들어보셨죠? 지난 5월 22일에 출시됐는데요. 출시 첫날에만 전체 물량의 87%가 팔려나갔고요. 이틀째인 26일에는 6천억 원 모집 금액 중 5,850억 원, 그러니까 97.5%가 소진됐습니다. 사실상 완판인 거죠. 은행 10개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물량이 전부 다 팔렸고요. 증권사 15개사도 온라인 물량은 전부 마감됐습니다. 남은 건 9개 증권사의 오프라인 물량 150억 4천만 원. 그러니까 전체의 2.5%밖에 안 되는 양이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펀드가 왜 이렇게 열풍을 일으켰냐는 거죠. 국민성장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드는 초대형 정책펀드인데요.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로봇, 2차 전지 같은 첨단 전략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전체 규모가 150조 원이에요. 이 중에서 매년 6천억 원씩 5년간 총 3조 원을 국민들한테 공모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뭐가 특별하냐면 크게 3가지 매력이 있었습니다. 첫째, 정부가 손실을 대신 져주는 구조예요. 정부 재정이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해서 만약 손실이 나면 20%까지는 정부가 먼저 부담해줍니다. 쉽게 말해서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0만 원 손실이 났다. 그러면 그 10만 원은 정부가 대신 물어준다는 뜻이에요. 손실이 20%까지는요.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든든한 안전장치인 거죠. 둘째, 세금 혜택이 파격적입니다. 소득공제를 최대 40%까지 받을 수 있는데 한도가 1,80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 연간 1,000만 원을 투자하면 4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5년간 9%의 분리과세 혜택까지 줍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은 15.4%가 과세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9%만 내면 되는 거예요. 셋째, 투자 대상이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점이에요. AI, 반도체, 바이오 같은 분야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성장 산업이잖아요. 정부가 직접 골라놓은 유망 분야의 세금 혜택까지 받으면서 손실 보전까지 해준다니까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비유를 하자면 이건 마치 부모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해요. 네가 사업하다 좀 까먹어도 20%까지는 내가 채워줄게. 그리고 세금도 깎아줄게. 이런 구조인 거예요.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이건 원금 보장형 상품이 아니에요. 정부가 20%까지 손실을 부담해준다고 해도 만약 30% 손실이 나면 나머지 10%는 투자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그리고 5년간 매년 6천억 원씩 추가 모집이 있으니까 이번에 못 사신 분들은 내년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완판 행진이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요. 저금리 시대에 은행 이자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에요. 정부가 안전장치를 제공하면서 투자 기회를 열어주니까 폭발적인 수요가 터진 거죠. 앞으로 이런 정책형 펀드가 더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 수익률이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직 잔여 물량이 남아있는 증권사를 알려드리면요. 우리투자증권의 41억 원, 삼성증권의 28억 6천만 원, KB증권의 28억 원, 한화투자증권의 26억 원이 남아있었거든요. 물론 지금 시점에서는 이마저도 다 소진됐을 가능성이 높지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증권사에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펀드는 국민자금 6천억 원과 재정 1,200억 원을 모아 모펀드를 조성하고 이걸 10개 자펀드에 나눠서 투자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직접 개별 종목을 고르는 게 아니라 전문 운용사가 분산 투자하는 방식이라 투자 경험이 적은 분들도 비교적 안심하고 접근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자, 두 번째 뉴스 갑니다. 좀 더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아주 의미 있는 발언을 했어요. 올해 수출이 9천억 달러를 넘을 수 있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게 단순한 숫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9천억 달러를 넘기면 대한민국은 세계 수출 5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요. 산업연구원은 올해 한국 수출이 작년보다 30.3% 증가한 9,14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전망이 현실이 되면 지금 세계사 위인 네덜란드를 추월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64.8%가 증가한 526억 5,200만 달러를 기록했거든요. 5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반도체 빼면 별거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잖아요. 물론 반도체 수출이 200% 넘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반도체를 빼고 봐도 다른 분야에서 13에서 15%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요. 중소기업 수출도 10%가 늘었습니다. 반도체만 잘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해드리면요. 우리나라 수출을 야구팀에 비유해볼게요. 반도체가 4번 타자라면 지금까지는 4번 타자 혼자서 홈런을 치면서 팀을 끌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1번부터 9번까지 다른 타자들도 안타를 치기 시작한 거죠.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같은 분야에서도 수출이 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역사적 맥락을 보면요. 한국은 1960년대만 해도 세계 수출 순위에 이름도 못 올리던 나라였어요. 1970년대 1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을 때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고 2000년대 들어서 5천억 달러를 넘겼죠. 그런데 이제 9천억 달러를 바라보고 있으니 반세기 만에 세계 5대 무역 강국이 된 겁니다. 참고로 현재 세계 수출 순위를 보면요. 1위가 중국, 2위가 미국, 3위가 독일, 4위가 네덜란드예요. 그런데 네덜란드의 경우 ASMLE라는 반도체 장비 기업의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한국이 네덜란드를 넘어서면 인구 5천만의 나라가 세계 무역 역사에서 4위에 올라서는 정말 전례 없는 성과가 되는 겁니다. 정부의 전략도 주목할 만합니다. 중국과 인도 같은 거대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데요. 특히 인도는 14억 인구의 빠른 경제 성장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나라 수출의 새로운 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수출이 잘 된다는 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뜻이고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 고용이 늘고 투자가 확대되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다만 수출 호황이 내수 경제로 얼마나 빨리 번지느냐가 관건이에요. 수출 기업은 돈을 잘 벌고 있는데 그 돈이 동네 가게나 서비스업 종사자들한테까지 흘러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이 부분은 세 번째 뉴스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전망을 보면 하반기에도 AI 관련 투자 확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수출 호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다만 미국의 통상정책 불확실성,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어서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중동에서 유조선 피격 사건이 최근 발생하기도 했잖아요. 이런 돌발 변수들이 수출 실적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 투자자분들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도 큰 흐름으로 보면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한국의 반도체와 전자산업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고 여기에 조선과 방산까지 호조를 보이면서 수출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건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뉴스입니다. 사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한국은행 대국영북본부가 발표한 5월 기업심리지수를 보면 아주 대조적인 그림이 나타납니다. 제조업 기업심리지수, 그러니까 CBSI가 103.9로 전월 대비 4.5포인트 올랐어요. 전국 평균 100.8도 웃돌면서 한 달 만에 반등에 성공한 겁니다. 반면에 비제조업은요, 96.1로 전월보다 3.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전국 평균 97.1도 밑돌면서 4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거죠. 이 수치가 뭘 의미하냐면요, 100이 기준선이에요. 100보다 높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고 느끼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고 100보다 낮으면 안 좋아질 것 같다고 느끼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거든요. 제조업은 103.9니까 괜찮다, 나쁘지 않다. 비제조업은 96.1이니까 걱정된다, 앞으로 힘들 것 같다, 이런 거예요.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제조업은 자금 사정이 1.8포인트 좋아졌고 생산도 1.2포인트 올랐어요. 수출이 잘 되니까 공장은 돌아가고 돈도 들어오는 거죠. 6월 전망지수도 102.0으로 전월 대비 5.4포인트나 뛰었습니다. 밝은 전망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비제조업은 자금 사정이 1.3포인트 나빠졌고 채산성도 1.2포인트 떨어졌어요. 장사를 해도 남는 게 없다는 뜻이거든요. 6월 전망지수도 92.4로 0.6포인트 더 내렸습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면요. 지금 한국 경제는 한 집에 사는 두 형제 같은 상황이에요. 형은 수출 기업에 다니면서 월급도 오르고 보너스도 받고 있는데 동생은 동네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 손님이 안 와서 힘든 거죠.
같은 경제 안에서도 완전히 다른 현실을 살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경영애로 요인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원자재 가격 상승과 내수 부진을 1순위, 2순위 걱정거리로 꼽았어요. 하지만 제조업은 수출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만회할 수 있는 반면 비제조업은 국내 소비자에게 의존하는데 그 소비자들이 지갑을 안 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건 대구 경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전국 제조업 BSI는 72로 전월 대비 4포인트 오른 반면 비제조업 BSI는 68로 3포인트 떨어졌거든요. 수출로 먹고 사는 제조업은 호황인데 내수에 의존하는 서비스업은 침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K자 회복이에요. K자의 위쪽 꼬리처럼 올라가는 산업이 있고 아래쪽 꼬리처럼 내려가는 산업이 있는 거죠. 코로나 때 처음 많이 쓰인 표현인데 지금 한국 경제가 딱 이 모양이에요. 여러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보면요. 제조업 종사자들은 올해 임금 인상, 성과급 확대 같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삼성전자도 최근 파격적인 성과급 합의를 했잖아요. 하지만 자영업자나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매출 감소, 인건비 부담 같은 어려움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논의까지 겹치면서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에요. 전문가들은 이 K자 격차를 줄이려면 수출 호황의 과실이 내수로 흘러들어올 수 있는 정책적 연결고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수출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에 납품 단가를 올려주거나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 진작책을 펴거나 서비스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 정부가 내놓은 추가 경정 계산에도 내수 활성화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정책들이 현장까지 제대로 전달되느냐가 핵심이에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 K자 양극화가 지역 격차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반도체 공장이 있는 경기도 평택이나 이천 같은 지역은 활기가 넘치는데 전통적인 상업 중심 도시들은 공실률이 높아지고 폐업하는 가게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도 체감 경기가 하늘과 땅 차이인 셈이죠. 이 문제는 단순히 경기 순환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뉴스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양극화입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완판됐지만 이 펀드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격차가 있고요. 수출은 9천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그 과실이 내수까지 퍼지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체감 경기 격차는 이 양극화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 격차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가 앞으로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코노클립이었습니다.